초겨울의 공기가 아직 차갑게 가라앉은 2008년 12월의 어느 일요일, 남양주시 천마산 아래 작은 마을을 덮고 있던 안개는 고요한 기척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는 마치 그날 어디선가 일어날 일을 예감한 듯 유난히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오전 마을의 골목길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조용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단 한 부부의 행적은 이 고요 속에서 곧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박영호 가명, 이정민 가명. 마서급에서 오래 살아온 60대 부부였습니다. 소박했지만 부지런하며 이웃에게는 늘 인사도 잘하고 챙김도 잊지 않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할 것 없었지만 정직했고 자신들만의 조용한 일상을 지켜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그날 이후로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평범함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건이 기록되기 시작한 시점은 오전 7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07시 20분. 이 시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아들 박성호 가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된 추정 시간입니다. 그는 그날 부모가 평소처럼 기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언제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평소의 생활 리듬을 고려하면 7시경 일어났을 거라는 말이었죠. 이 집은 단층 구조의 오래된 주택이었고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벽지는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부엌 한쪽에는 오래 사용한 전기포트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을 좋아하던 부부의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흔적이었죠. 하지만 07시 20분이라는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아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 내에 부부가 실제로 깨어 있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건의 첫 번째 확정된 행적은 08시 05분에 등장합니다. 동네 슈퍼의 CCTV 화면. 검은 니트 모자와 회색 패딩을 입고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이 찍혀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음료 2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인물의 얼굴은 모자로 인해 거의 가려져 있었지만 길이, 걸음걸이, 패딩의 디자인,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확인 과정을 거쳐 이정민으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슈퍼에서 빠져나오며 몸을 살짝 웅크렸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으니 당연한 행동이었겠죠. 그리고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CCTV는 그 다음 장면을 담지 못했습니다. 모퉁이를 벗어난 후의 이동 경로는 이 시점부터 추적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후 부부가 천마산으로 향했다는 정보는 오직 그들의 아들 박성우의 진술에서만 나옵니다. 그는 08시 40분 전후에 부모가 산책을 나선다고 말했고 평소 일요일마다 가던 둘레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정된 사실은 아니며 추정된 진술입니다. 관련 CCTV나 버스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9시 15분경 천마산 둘레길 초입에서 찍힌 다른 등산객의 사진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흐릿한 배경 속에 2명의 인물이 작게 잡혀 있었고 짧게 편집된 이미지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산책 스틱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흐릿했지만 조사팀은 확대 분석과 주변 등산객의 확인을 거쳐 이들이 실종된 부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고 이후 확정 단서로 분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잔잔한 흐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요일, 두 사람의 평범한 산책길. 그러나 이 시점 이후부터 부부의 발자국은 마치 산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듯 사라져 버립니다. 정오를 넘기며 찾아온 이상한 기류. 시간은 12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천마산의 날씨는 예고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상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온은 갑자기 떨어졌고 초겨울 특유의 강한 바람이 산 등성이를 휘몰아쳤습니다. 등산객들은 이른 오후에 대부분 하산했으며 12시 이후의 천마산은 비교적 사람이 적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무렵 13시 40분 한 등산객이 갈림길 근처에서 처음 듣는 말다툼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제보합니다. 이 소리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로 취급되지만
동시에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추정 단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는 소리만 들었을 뿐 인물이나 구체적인 말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고 여자 목소리가 조금 격앙된 듯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마사는 겨울철 바람이 소리를 휘몰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소리가 실제로 갈림길에서 났는지 더 아래에서 울린 소리가 번져 올라온 건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은 사건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남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부부의 목격 정보가 완전히 끊기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부부, 돌아오지 않은 저녁, 해가 점점 기울기 시작한 17시대. 평소 같았으면 부부는 이미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17시 50분, 아들 박성우는 처음으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그는 부모가 좀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산책 갔다가 이렇게 연락이 완전히 끊긴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누구도 두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시 10분, 공식적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 시점이 기록상 부부가 사건의 대상이 된 최초의 시간입니다. 경찰은 바로 구조대를 꾸려 천마산 일대 야간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바람은 산 중턱을 세게 두드리며 구조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 장비를 동원해 능선을 스캔했고 등살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색했지만 부부의 체온 반응은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구조대원의 목소리는 산 속으로 메아리칠 뿐 어떤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자정이 넘도록 수색이 이어졌지만 두 사람의 흔적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 실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첫 번째 이상 지점. 경찰은 부부의 실종을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둘이 동시에 조난을 당할 가능성이 낮다. 천마산은 위험지대가 거의 없고 둘레길 위주라 평소에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 산에서 넘어졌거나 미끄러졌다면 흔적, 스틱, 소지품, 찢어진 옷 등이 남기 마련입니다. 중간 기록이 절단된 형태였다. 09시 15분의 사진 이후 단 한 점의 CCTV, 목격, 물리적 흔적도 없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사고보다 특정 행동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점부터 가족 관계, 주변 인물, 지리적 분석 등을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실종이 아닌 사건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 인물의 이름이 경찰 서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들 박성우. 그림자의 방향. 부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아침 남양주시 경찰서는 밤새 진행된 수색과 보고서를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천마산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고 실종된 부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색보다 더 복잡한 문제는 그들의 가족 관계였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들 박성우 가명. 아침 9시 무렵 박성우는 경찰서 조사실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잠을 거의 못 잔 듯한 얼굴이었지만 기묘하게도 그 표정은 불안과 침착함이 동시에 얽혀있는 듯 보였다고 형사들은 말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하면서도 정작 그 숨김이 들키는 것에는 큰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태도였다고 말이죠. 조사는 기본적인 진술 확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뷰룸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 놓인 작은 온풍기 소리가 낮게 울렸고 형사 김현석 가명은 기록지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우 씨, 어제 늦은 밤에 진술하셨던 내용 몇 가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피곤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든 말씀하세요. 김 형사는 한 장 한 장 자료를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외출하신 시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성우는 약간의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대략 8시 40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엔 보통 그 시간대에 둘레길에 가셨거든요. 그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까? 잠깐의 침묵. 아니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그 시간에 나가시니까 평소대로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형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부모가 산책을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을 법한데 박성우는 그냥 나갔을 것이다라는 식의 추정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산에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조차 박성우의 말에는 여러 빈틈이 존재했습니다. 정확히 본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부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가장 근접해 있어야 할 가족의 말치고는 너무 모호했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부부의 가정사, 경제적 상황, 최근의 갈등 여부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주목한 지점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부가 최근 재산 정리 문제로 아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주변 지인의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부부가 사라진 당일 박성우의 행적이 일정 부분 공백이라는 점. 셋째, 실종 직후에 보여준 태도가 지나치게 건조했다는 점도 일부 경찰에게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사실을 비추는 형광등 아래에서 박성우는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조급하게 흔드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때로는 눈을 피하거나 반대로 형사를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김 형사는 박성우의 행동 하나, 시선 하나를 놓치지 않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만 부모님과 최근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박성우는 대답하기 전 목을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요.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증언자의 신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성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 조금 말다툼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제게 도와주겠다고 했던 부분을 좀 미루자고 하셔서 제가 좀 화가 났던 것 같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단순한 가족 간의 의견 충돌처럼 들렸지만 경찰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지인의 제보에 따르면 그 갈등은 단순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 들렸다는 산 속 말다툼의 정체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심을 키운 또 하나의 요소, 박성우의 행적 공백. 경찰은 박성우의 그날 하루의 동선을 다시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형사팀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보했고 기록 속에는 낮 12시에서 14시 사이 약 2시간 동안 위치 정보가 끊겨 있는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김 형사는 이 점을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박성우 씨, 당일 12시에서 2시 사이에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그거요? 집에서 충전하면서 꺼놓았었습니다.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김 형사는 그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충전할 때 전원을 끄시는 편입니까? 박성우는 대답을 조금 늦췄습니다. 아니요. 평소엔 잘 안 끕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꺼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생각 정리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잠시 껐던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문제는 그 시간대가 바로 등산객의 말다툼 목격 제보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대에 그가 집에 있었다는 어떤 확정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이 깊어질수록 드러난 모순.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산에서는 2차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드론,
여러 상 장비, 수색경까지 투입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부부의 신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날 오후 수색팀 중 한 명이 중요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천마산 둘레길은 여러 갈림길로 이어져 있지만 그 중 몇 곳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곽 능선과 이어지는 비공식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길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초겨울에는 낙엽이 쌓여 발자국이 남기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부를 이곳으로 유도했다면, 혹은 갈등이 격해져 돌발 상황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외곽 능선에서 일어났다면, 하지만 그렇게 추정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신이 없다는 점. 어떤 사고든 어떤 사건이든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천마산 어디에도 드러난 흔적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경찰은 어쩌면 부부가 산에서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새로운 단서. 사건 발생 3일째 되는 날, 경찰은 박성우의 집 주변 CCTV를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2분경 초점이 흐릿한 화면, 한 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서 남성 한 명이 무언가 길쭉한 물건을 끌고 가는 모습이 잠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해상도가 낮아 얼굴이나 형태는 식별이 어려웠지만 발걸음이나 체형은 박성우와 어느 정도 유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박성우에게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묘하게 불안정했습니다. 박성우 씨, 이 시간대에 외출하셨습니까? 그는 의자를 약간 뒤로 밀며 반문했습니다. 그게 저입니까? 얼굴도 안 보이는데요? 비슷해 보입니다.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박성우는 화면을 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계신 겁니까? 그건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간 겁니다. 집안 정리하다가 오래된 물건이 있어서요. 김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쓰레기라면 어떤 물건입니까? 박성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헌 옷이랑 버릴 장판 같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물건의 형태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끌리는 물건은 구부러지지 않고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며 크기가 다소 컸습니다. 장판 혹은 헌 옷이라고 하기에는 형태가 너무 단단해 보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물건은 새벽 3시라는 비정상적인 시간에 버려졌습니다. 주변 쓰레기통이나 적치 장소에는 그 크기에 해당하는 어떤 폐기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우의 균열. 조사가 이어질수록 박성우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모님이 돌아오실 거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항의했지만 결정적인 반박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성우 씨, 혹시 부모님이 산에 가신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셨다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는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게 무슨 그분들이 왜요?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산에 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CCTV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처럼 가신 거라고요. 김 형사는 마지막 질문을 조용히 던졌습니다. 부모님이 사라지던 날, 두 분의 방문을 열어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게 언제입니까? 박성우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박성우는 부모가 집을 나간 시점조차 확정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진술한 시간표는 대부분 추정이었고 그 추정은 그 자신에게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박성우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체포는 아니었지만 형사들은 그에게 사건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동행을 요청했죠. 하지만 그 순간 박성우는 갑자기 형사들을 밀쳐내며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대치 후 경찰은 그를 놓쳤고 그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행동은 조사팀의 판단을 더욱 굳혔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모가 실종된 상황에서 무고하다면 경찰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도주는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박성우가 경찰에 임의동행 요청을 뿌리치고 달아난 직후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중대한 범죄 가능성으로 정식 전환되었습니다. 형사팀은 즉시 그의 주변인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박성우의 여자친구 한지은. 한지은은 30대 초반의 간호사였고 박성우와는 약 2년간 진지하게 교제해왔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였지만 사건 발생 직후 그녀는 박성우로부터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박성우가 은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주 사건에서 범인은 결국 가까운 연인에게 접근하곤 했습니다. 한지은이 처음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지은 씨, 혹시 박성우 씨에게서 연락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 부분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박성우 씨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은은 손을 꼭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가 저한테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형사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성우가 힘들거나 불안하면 늘 저한테 먼저 왔어요. 저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이 말 한마디는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은 즉시 한지은의 자취방 주변을 정밀 수색했고 동시에 그녀가 박성우와 접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문의 시간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잠복, 깊은 밤의 긴장. 잠복 근무는 생각보다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오래된 주택가의 3층 원룸이었고 골목은 밤이 깊을수록 조용해졌습니다. 겨울의 찬 기운이 땅 위로 내려앉는 사이 형사들은 교대로 차량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일째 되는 새벽 2시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골목 입구를 조심스럽게 넘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걸음걸이, 체형, 고개를 숙이는 습관. 형사들은 단번에 그가 박성우라고 확신했습니다. 형사 2명은 신호를 주고받고 골목으로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이 아닌 실수로 벨소리를 켜둔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받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벨소리는 이미 골목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박성우는 고개를 번쩍 들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형사들은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물의 사이 틈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옆 골목 미로 같은 도로를 빠르게 빠져나가더니 끝내 경찰의 시야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도주. 그리고 이번에는 여친을 확인하려 접근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거대한 좌절감 속에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잠복 실패 후 한지은은 경찰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들었어요. 근데 설마 이런 일이? 형사는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 특별히 갈등이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사람 저한테는 정말 다정했어요. 근데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조금 예민해졌어요. 예민해졌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식이었습니까? 한지은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가 가끔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자주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고요. 형사는 작은 공책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 알아서 한다는 말이 어떤 뜻으로 들리셨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냥 독립한다는 뜻으로 들었어요. 저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한다. 그 말은 지금 시점에서 너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결정적인 반전 부부의 계좌 기록. 수색과 조사의 난항을 겪던 사건 발생 8일째.
금융팀에서 중요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부부의 계좌에서 사건 당일 오후 큰 금액의 이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 더 놀라운 점은 그 시도된 계좌가 박성우 명의였다는 것입니다. 거래는 실패로 끝났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 부부의 계좌에 접근했다는 것이며 그 시점은 부부가 이미 행방불명된 시간대와 겹쳤습니다. 형사팀은 즉시 이 IP 기록을 추적했고 놀랍게도 그 접속 위치는 박성우의 집이었습니다. 이 단서는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부부가 사라진 날 누군가 그들의 계좌에 접근해 큰 금액을 이체하려 했다. 그 장소는 박성우의 집, 그리고 그날 그는 방에서 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방향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금융팀이 추가로 발견한 접속 시도 시간이었습니다. 접속 시각 13시 58분. 그 시간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부부가 산에서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아예 산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 경찰은 그 사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만약 부부가 그 시간에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리고 그 상태는 산이 아닌 전혀 다른 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건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뒤흔든 마지막 목격자, 부부가 산에 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09시 15분에 찍힌 흐릿한 등산객 사진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진을 다시 분석했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였을 뿐 확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체형, 비슷한 옷차림의 다른 등산객이었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부부의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고 색감 보정 후에도 정체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처음부터 산에 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장한 사람은 단 한 명, 박성우. 사라진 흔적, 남겨진 침묵. 박성우는 2번이나 도주했고 심지어 여자친구 집에 찾아올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배를 내려 그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박성우는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사람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시신도, 유류품도, 사건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도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천마산의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안에는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결함과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미제로 분류되었고 그레이 파일 번호만 조용히 기록 속에 남아 지금까지도 수사팀의 서류 바닥 어딘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사라질 수 있는가? 한 부부는 산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고 한 남자는 도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사건,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행적. 그러나 범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또 다른 실종의 그림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